네, 안녕하십니까. 제10회 김포시의회 정책토론회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의 좌장을 맡은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정책토론회 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앞서 GTX-D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한강선 유치에 대하여 짧게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 광역교통계획 공청회에서 김포부천 구간만으로 대폭 축소된 GTX-D 노선이 발표된 이후 50만 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시장, 의장, 시의원, 도의원 등 김포 시민과 정치인 모두는 차별 없는 교통대책으로 교통복지와 교통정의를 기대하였으나 지역 차별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물결은 김포시 50만 시민을 하나로 묶어 단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포시를 책임지고 있는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원안 반영과 서울 지하철 5호선 한강선 유치를 위해서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든다는 마부 위침의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민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과 함께하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6차 산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농업과 관련된 종사자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농산물을 채취하거나 생산하는 1차 산업과 가공과 제조 중심의 2차 산업, 그리고 유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까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산업을 복합해보고자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고 융합 복합하여 신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농촌 융복합 산업이 농촌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농촌 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농촌 융복합 산업은 농부가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므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의 고령층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단합을 공고히 하여 역량을 증진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또한 소비자는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농촌의 먹과 재미, 감동까지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농촌 사회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도 농촌 융복합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여 매력 있고 특색 있는 농촌, 함께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정책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은 먼저 장민기 사단법인 농종연구센터 소장님과 최영 투미코리아 대표님의 주제 발표를 들은 후 지정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김포시의회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민기 농종연구센터 소장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연구센터에 있는 장민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특히 김포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김포시에 와서 농촌 융복합 산업과 관련된 주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금쌀서부터 해서 굉장히 농업
농촌 뭐 이런 측면에서도 뭐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그런 도시였고, 또 앞서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성장의 기회 속에서 발전해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포시의 농업 농촌의 발전의 전략의 한 축으로서 이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 그런 측면하고 현재 농촌 융복합 산업, 이제 앞서 의원님께서 6차 산업화라고 하는 그런 약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편하게 그냥 6차 산업 혹은 융복합 산업을 좀 이렇게 용어를 좀 섞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그 개념 속에서 우리 지역에 정책적으로 농정의 한 축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를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중계가 되고 막 이런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결론의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첫째,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산업입니다. 지역의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개별적인, 그러니까 농가들의 성장, 뭐 경쟁력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전업적 농가를 육성해서 고도의 생산성을 달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강했다면, 이 6차 산업화는 결합된 발전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역 내에서의 지역 중심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으로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결합입니다. 제가 이거는 자료로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드리는 아마 말씀 중에 계속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시와 농촌의 결합입니다. 뭐 꼭 로컬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식품,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상품을 우리가 수요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 혹은 현장과 가까운 주체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수요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6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김포시와 같이 도농복합시가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6차 산업화고요. 또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만 발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촌 융복합 산업은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입니다. 저희가 요 관련한 뭐 농업 경영체들의 발전이 세대를 계승해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할아버지 때 생산으로부터 출발한 농장이 아버지 때에 기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고도화되고, 손주 때에 넘어가면 융복합으로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 선진국의 근본적인 농장의 발전의 어떤 모습들이고요. 결국 높은 부가가치로 움직이는 경영의 발전상이라고 보고, 이러한 6차 산업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또 그것이 잘 되어야만 우리 미래 후속 세대들도 농업과 관련된 업으로서 발전해 갈 수 있다,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꾸 좀 흘러내려서 아무래도 좀 벗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사실 지역의 활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생산 중심의 관점만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적인 2차, 3차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화의 관점, 지역 활력의 관점을 갖추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융복합 산업화의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농업과 관련된 종사 인원이 사실 2017년 이후에 약간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농촌의 농업도 약화되고 있고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된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산업의 관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농촌융복합 산업, 6차 산업화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이미 1990년대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요.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 가공 사업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생산만으로는 부가가치의 한계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90년대서부터 이미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는 2005년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소규모의 가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업 관련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본격적으로 지역 단위의 새로운 사업 관점으로 진행된 것은 아마 2005년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013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이 융복합 산업을 농정의 아주 중요한 한 축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 정책 관점이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적인 사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업농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농촌, 지역, 네트워킹, 거기에 가공을 덧붙이고 관광을 덧붙이고 클러스터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일정한 결집된 여러 산업이 결합된 복합된 이런 그 발전의 길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패러다임적 전환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생각을 조금 넓혀야 되는데요.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면을 넘어서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그 밑에 간단한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쌀을 하시는 분은 누룽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면 사과즙을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누룽지와 복합된 사과, 즙 그뿐 아니라 지역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 농촌 관광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의 가능성 있는 산업군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융복합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클러스터화라고 하는 그림이 자꾸 등장하는 것이 어느 한 아이템만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다각적인 자원들을 활용한다, 결집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생력, 자립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거든요. 그동안 그 농업 정책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드웨어 중심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 공장을 져주거나 아니면 어떤 기계 장비를 지원해 주거나 혹은 어떤 산지 유통의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관점이 굉장히 강했다면, 이제 지역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드러나는 현상은, 나타나는 지원의 방식은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그리고 그 안에서 경영체들이 역량을 확충해 갈 수 있는 지원, 컨설팅이나 융자나 차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결합된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로 이 융복합 산업 지원 체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아마 6차 산업화 지구 지원 사업일 겁니다. 이게 글쎄요, 제가 지원을 말씀드려서 갑자기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한 30억 정도를 한 개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아마 언뜻 생각하면 이걸 지원하면 그 6차 산업화 지원 센터라고 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고 건물을 하나 져서 여러 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어떤 회의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6차 산업화 지구의 원래 의미는 법에 기초한 규제 해소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지역 내 네트워킹의 거점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하드웨어와 결합된 네트워킹 결합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모태로 해서 구체적으로 아예 그보다 좀 규모가 작습니다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또 추진 체계 구축, 뭐 관광 시스템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사업들이 뭐 도 혹은 지자체 자체의 재원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뭐 포괄 보조 사업, 우리가 농촌 자원 복합 사업이라고 하는 포괄 보조 사업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중앙 정부의 어떤 틀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계획에 의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사실 이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6차 산업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시면 거의 뭐 농촌 산업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책의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뭐 몇 가지 관련해서는 그 6차 산업화 지구와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융복합 산업화의 정책의 기본적인 관점은 지역과 산업 융복합이고요. 그래서 지금 6차 산업화 지구가 32개, 2022년도 사업자까지 이제 32개가 지정됐는데, 내용을 잘 보시면 영동, 포도 이런 식으로 순창, 장류, 하동, 녹차 이런 식으로 지역과 대표 상품이 결합된 지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도 혹시 도전을 하신다면 어떤 걸로 하실지 궁금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포도만 하는 거 아니고 복분자만 하는 거 아니고 유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대표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은 네트워킹이고 다양한 사업, 관광도 있고 가공도 있고 생산도 있거든요. 이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 지역의 중심, 그러니까 농업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 사업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결이 다른 것은, 기존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가 상당한 주도력 이런 것들을 좀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지역의 자율적인 특성, 자율적 발전에 대한 관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중요한 사업들이 사실 지자체로 다 이관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식품, 뭐 전통식품 육성이라든가 뭐 농촌 자원 개발이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켜야 할 산업의 아이템, 그리고 사업의 결합,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지역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주체 측면에서 보면, 앞서 제가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역 사업으로 이게 확장이 되면서 참여 주체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6차 산업화, 융복합 산업화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많이 듣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농사 짓기도 바쁜데 우리 보고 가공도 하고 마케팅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세요.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결국은 나서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6차 산업이라고 했을 때 1차,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1차가 빠져도 사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산이 없어도 다른 곳에서 원물을 가져다가 가공을 잘해서 팔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판매장을 만든다고 해도 꼭 우리 걸로 채워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역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농업인들을 강조하는 말씀은, 결국 그 사업의 주인이 지역민이 되어야 하고 지역의 농산물이어야 하고, 그것에부터
있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농민이 스스로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다양한 주체 참여, 저희 이종 주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품목이 다른 주체, 또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더욱더 발전한다면 여기에 청년, 여성 이런 문제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지역 산업의 관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융복합 산업하고, 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행정, 공공에서도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그 품목을 중심으로 한 곳들, 참외, 복분자, 유자, 멜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로컬뿐 아니라 수도권의 시장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음성의 들깨와 같이 가공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방식도 있고,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다양한 상품 이런 쪽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결합된 그런 모습들이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가 조금 늦었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제 큰 기회의 장에 이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템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해가는 그런 단계 속에서 발전의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여기 이제 사진으로 조금 나오는데요. 이 농촌 융복합 산업의 그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어떤 작목과 연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융복합 산업의 그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곧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평창의 허브나라 농원, 이제 민간의 그 허브를 테마로 하는 그 관광 농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에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평창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단순하게 꽃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허브를 소재로 한 가공 제품이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좀 잘 어렵습니다만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결합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게 민간의 어떤 사업자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백석울미 영농조합은 당진에서 할머니들의 조직입니다. 할머니 떡 공장 하세요. 그야말로 지역의 쌀이 또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할머님들께서 간단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된다기보다도 이렇게 작은 규모지만, 이것도 사실은 좀 많이 더 커졌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그야말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문경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폐가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이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주변에 아무런 관광지가 없는 외딴 시골 지역인데 여기에도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연간 8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요. 지역 민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이곳을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청년이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이제 단지화된 개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아이쿱 생협과 함께 가공 단지를 만들어서 이곳에 그야말로 전국적인 거점을 두어 발전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전라북도 완주의 로컬푸드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관점의 융복합 산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농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생산이라고 하는 면, 또 이미 정책도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가치를 발현시키는 쪽으로 이미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힘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 활동할 수 있는 주체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연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사업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내용들이 그런 결합력에 대한 내용이었고, 뭐 사실 이 6차 산업의 첫 출발은 이제 일본에서부터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결국 결합력이 높은 네트워킹 시스템을 만들어냈을 때 6차 산업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도농과 관련된 이런 특성들을 좀 참고하도록 하시고, 이 부분은 도농교류가 어디까지 지금 발전해 있는가, 이제 네덜란드 사례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치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텃밭을 단순하게 우리가 가꾼다, 도시민에게 제공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농업을 통해서 구현하기 위한 그런 아이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도가 좀 미비했었습니다만 이 제도도 좀 많이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타 뭐 로컬 크리에이터 협동조합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이 농촌 융복합 산업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김포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부분보다도 도농복합, 도농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어떻게 보면 김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저희가 주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소강 상태가 아닌가 죄송스럽습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도시적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촌의 삶, 이런 부분들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제가 이제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만 세종은 아파트 숲이에요. 도시가. 그 외의 지역은 완전한 시골입니다. 근데 김포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모습을 오늘 봤거든요. 굉장히 새롭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건을 판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농촌적인 삶과 도시의 삶을 서로 교류한다, 결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김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창출이 되고 또 공공에서 그런 것들 개발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면서 발전하는 김포시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민기 소장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김계순 의회 운영위원장님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내빈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장민기 소장님께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 정책의 동향과 성장 사례,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사례로 강원도 평창의 허브나라 농원, 충남 당진의 벽석올미 영농조합, 경북 문경의 화수원 등을 예로 말씀해 주시면서 성공적인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 서비스에 있어 차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다양한 지역 주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도 성공적인 김포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어떠한 제품을 누구와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타 시군의 다양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올리원의 김포형 융복합 사업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제 발표 말미에는 정책 추진 방안으로 농촌 지역 간 결속력 있는 네트워크 확대 및 특성에 맞는
농촌 융복합 산업 거점 육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사례로 네덜란드의 히어럼브런 재단 공동체 지원 농업과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 협동조합을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장님의 그간 연구해온 성과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김포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장님, 주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들은 후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투미코리아 대표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잠깐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미코리아 대표 최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융복합 산업의 개발 방향, 쉽게 말씀드려 저렇게 쓰고요. 돈 버는 이야기, 많이 팔아서 돈 버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생산자 관점에서 그 부분이 공산품이든 가공식품이든 아니면 농산물 원물이든 공통적인 표현이 생산자의 공통적 하소연입니다. 표현이라기보다 어디다 어떻게 팔지, 그렇죠? 어디다 어떻게 팔지, 팔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어디다 어떻게 팔지, 이 이야기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판다 하는데 도매시장에 갖다 팔 거냐, 법정 도매시장, 도매시장도 가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가까운 강서 화곡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역의 영농범위 큰 손에 포정 구매를 할 거냐, RPC를 갈 거냐, 수많은 고민들이 있죠. 제가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하는 거죠. 부동산 빼고, 그렇죠? 부동산 빼고 제가 받아보신 분 혹시 얘기 들어보신 분 있나요? 배추 장사에서, 쌀 장사에서, 대파 장사에서 가격 폭등하지 않는 한, 그죠? 어디다 팔지 돈도 제가 못 받지요. 뭐 뻔하잖아요. 그냥 농사지면, 농촌 살면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부동산 하는 게 훨씬 5만 배 훨씬 낫지요. 그죠? 자, 그러나 이게 이제 지속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생산하건 어떻게 지역이 엮어지든 간에 기획을 해서 들어갔을 때 흔히들 얘기하는 소비자 구매 고객, 누가 와서 집 보러 오듯이 누군가가 와서 내 상품을, 어떤 상품을 왜 사야 되며 어떻게 사야 되며 어디서 사야 되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서울로 가서 마포 저쪽에 가서 합정동에 있는 홈플러스를 가든 일산에 있는 이마트를 가든 일산 저쪽 고향에 가는 하나로 클럽을 가든 김포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를 가든 또 뭐하러 거기 가냐? 11번가에서 사지, 마켓컬리에서 사지. 뭐하러 또 마켓컬리나 11번가 가냐? 뱀이나다 주문해서 먹지. 자, 그잖아요. 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갖다 파실랍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죠. 오프라인, 온라인. 그럼 여러분들 흔히 얘기했다. 배민이 가져다주는 치킨은, 배민이 가져다주는 볶음밥은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이거 참 복잡하네. 그렇지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실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되느냐는 거 한번 천천히 참 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어떤 상품을, 특히 식품 중심을 놓고 볼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요? 식품 구매 주도권. 남편이요? 아내요? 아니면 남자요? 여자요? 아, 여기 계신 남자분들 별로 구매 주도권 없지. 월급만 가져다 집에 갖다 주고 거의 역할 끝나지요. 마트 따라가면 포터 역할밖에 안 하지요. 됐지요? 자, 그럼 주도권을 누가 있느냐는 거죠. 여성이잖아요. 그럼 여성에 맞는 상품입니까? 여성한테 편리함을 주는 상품입니까? 아니옵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령화 저출산. 막말로 얘기해서 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쌀을 위해서 고령화에 관련된 쌀 제품이 뭐가 있나요? 고령화 대응한 쌀. 기술센터 계신 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고령화를 대비한 쌀 가공품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제품을 기획하시나요?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한테, 맞벌이 부부들 쌀 사다 20kg 싸다가 씻어서 뜬 물 받아서 밥하시는 그런 맞벌이 부부 있나요? 지금? 자, 그러면 햇반 만들겠다 그러면 김포에 햇반 밥 공장 있나요? 없네요. 자, 1인 가구, 2인 가구. 쌀 20kg짜리가 팔리나요? 1kg짜리가 팔리나요? 자, 가처분 소득 감소. 문재인 정부, 국가는 뭐 발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해마다 연봉이 늘어서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신 분 계시나요? 갈수록 부자 되는 사람. 그러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 누가 있나요? 김포시 통틀어서 김포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 원가와 판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띠두르고 밤새 야근하시는 분 누가 있나요? 요즘 라이브 커머스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라이브 커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있던가요? 우리 김포시에. 자, 이게 아무것도 지금 대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생산하지 마세요. 제가 또 못 봤고요. 팔로도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팔 자신 없으면. 자,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굳이 이론적으로 보고서 쓰시는 분들 좋아하는 얘기를 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맨 위에 가격 싸게 팔 수 있습니까? 밑에 상품 구성 팔리는 상품입니까? 고객 요 김포시에서 일산이나 저쪽에 있는 강화도에 뺏기지 않고 김포시 고객으로 끌어안고 유지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하는 거죠. 저거지요. 저렇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고민하자 이거지요. 그리고 사업단 만든다고 치지요. 기술력, 남들 따라붙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기술력은요. 특허가 문제가 아닙니다. 특허 그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특허 무시하고 장사하는 게 더 차라리 돈 많이 법니다. 특허 따지다가 아무 짓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자금. 부동산 자금 빼고 영농 자금. 저 자금 어디서 만들어낼 겁니까? 공공자금이요? 눈먼 놈 빼먹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거 아시지요? 저 자금은. 그 다음에 조직. 생산자 조직은 있는데 판매 조직은 이마트한테 당할라요? 온라인 저 마켓컬리 가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MD 만나지도 못하고 그 찬밥 되실라요? 조직은 누가 조직화야? 무슨 사업단 사무국장 쥐뿔, 그렇죠? 자, 이런 이슈들이 이게 돈 버는 일들이 하려면 이런 얘기들이 나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단, 사업체 다 좋아요. 저거 하는 거 쉬워요. 국가자금에서 심사해가지고 2천만 원 내고 보고서 써서 농식품부 어디 가서 지자체 어디 가서 심사해서 당첨됐다고 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업체 구성하고 회원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땅 사고 공장 짓고 이거 네 거 내 거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사업 장사하러 가자. 그럼 4년 지나가요. 끝. 3억, 30억, 70억, 100억, 150억 공공자금, 국가자금 막말로 이 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제 자금이 들어가서 그냥 김포시에서 사라지는 거 저는 그런 꼴 눈 뜨고 못 봅니다. 제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지요? 자, 저렇게 돼요. 수익사업 전개하는데 판매 자신 있으시는 분, 판로에 대한 조직은 하는 거죠. 저 대목에 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단 90% 이상이 저 대목에 가서 전부 흐지부지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굳이 따진다 그러면 흔히들 유통 밴더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마트에 김포 쌀을 가져다가 RPC에서 엮어서 이마트에 쌀을 공급하는 사람, 그게 유통 밴더예요. 그 사람이 김포 사람이 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양평 사람이 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춘천 사람이 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조직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왼쪽에 생산자 1, 2, 3. 저게 만일에 김포시라고 하면 1, 2, 3. 그 다음에 패커해서 서플라이어 벤더를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시장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 김포시에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오른쪽이 시장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생산자 1, 2, 3은 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저쪽에 있는 패커는 누구 하실래요? 패커 하실 분. 패커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공급하실 분, RPC를 했다 그러면 RPC에서 가져다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든 간에 갖다가 파실 분. 조직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여러분들 흔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단 보면 생산자만 쭉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맨 오른쪽 바라보고 어디다 팔지? 설사 누군가가 팔아준다 하더라도 제가 못 받고. 그렇지요? 이런 사안들이 지금 발생이 돼가지요. 이러다 보니 생산자 단체한테 제가 요청드리는 게 있습니다. 1번, 2차 생산지, 그냥 원물, 가공, 다 좋습니다. 부가 서비스, 생활의 지식, 이건 누가 하실래요? 두 번째, 유통, 흔히 하는 공동구매, 공동판매에서 신상품으로 경로로 저렇게 시장에 가는 환경들이 나옵니다. 아니면 다 건너뛰고 이마트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팔란다. 이게 흔히들
흔히들 생산자가 자가 온라인 홈페이지 만든다고 또 돈 정부 또 수없이 또 들어갑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금 수없이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개개인의 생산자 개별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품 사시는 분 없죠. 전부 네이버 가죠. 마켓컬리 가죠. 그죠? 온라인으로. 이마트든 뭐 오프라인도 다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상품이 저렇게 다이렉트로 갈래? 아니면 흔히들 얘기한 대로 상품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김포시가 여기가 농촌입니까? 시골입니까? 아니면 도시입니까? 이거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차 타고 그냥 홍대역까지 가려면 15분이면 가죠. 그렇죠? 자, 그러려면 신사업으로 가실랍니까? 상품으로 가실랍니까? 사업으로 가실랍니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상품 사업단이냐 아니면 사업 기획단이냐, 이 정체성은 또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는 거죠. 이것도 흔히 얘기하는 중간에 유통 밴더를 끼실랍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서울시에 냅다 팔든지 아니면 서울 시민들을 이쪽으로 몰고 오든지. 자, 실제적으로 보셔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흔히 대기는 RPC가 됐든 APC가 됐든 이쪽에 있는 원물입니다. 원물을 가지고 전처리하는 거지요. 자, 흔히들 얘기하는 배추를 전처리한다 그러면 배추를 씻어서 커트시켜서 배추 이파리를 내고 세균을 없애주는 것까지가 전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밀키트를 만드는 거죠. 절임 배추를 만들고 그냥 또는 김치의 이 숙성 단계까지 만드는 거가 밀키트라고 합니다. 김치 키트, 대파 키트, 양파 키트. 그지요? 자, 그러면 푸드 플래는 외식급식 사업은 어떻게 연결을 시킬랍니까? 외식급식 여기 있죠. 외식급식은 이미 와서 먹는 곳이잖아요. 완성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거를 제조까지 끼워서 김포시에 세트화 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죠. 세트로. 그 다음에 세트로 만들었는데 도시로 나가야 되잖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러니까 결국은 유통 물류가 또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원물, 전처리, 밀키트, 외식급식까지 푸드 플랜으로 연결돼서 제조 공장이 있지요. 다시 말씀드린 쌀이 1등이라 그러면 밥 공장 만든 다음에 밥 공장에다가 밥 공장 플러스 덮밥 플러스 비빔밥 플러스 이거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통 물류 기지도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어디에? 김포시에. 하청 업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요. 어디다 팔지? 제가 못 받고 허우적거리지 않으려면 이걸 만드세요. 이것을 기지라고 합니다. 생산 기지. 이 오른쪽 물류센터 나가면 이게 다 서울권이잖아요. 가장 오른쪽 잘 보세요. 오른쪽 사업들. 바로 옆에 서울에서 제일 많은 소비지가 여기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유통 물류 기지 여기 바로 여기다가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이른바 여러분들 저 김포에 있는 네오센터, 이마트 네오센터, 롯데 온센터, 뭐 현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냥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셔요. 김포 시소관으로. 아니면 그 운영권을 입찰을 붙여서 하시든 이렇게 되면 다 세팅이 됐죠. 그리고 넘어가자고요. 그죠? 사업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상당히 저도 많은 여행을 좋아하고 관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서울 시민들 강화도로 뺏기지 않고 김포에서 딱 차단시킬 방법이 있나요? 저 일산으로 가서 일산에 장어구이 먹으러 일산으로 가는 사람이 김포로 딱 한강다리 다 만들어 놨죠. 이쪽으로 다 끌고 올 자원이 있나요? 그래 있는 거예요. 저거예요. 소비자를 우리 끌고 오는 거.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이 여기 김포 오는데 관광하러 오나요? 먹으러 오나요? 주로. 그렇죠? 팩트를 체크해 보자고요. 팩트를. 그 일산에 강화도에 뺏기지 않고 강화도라는 거는 길목 바리케이드 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강화도 안 뺏기려면 바리케이드 딱 치고 그냥 이 길 병목 현상만 만들어도 다 강화도 안 가요. 서울 시민들 승질 급해갖고 다 김포에서 놀고 가지. 자, 이런 팩트 베이스로 손님을 고객들을 유입하는 이 작업들, 그죠? 그것이 뭐냐는 거죠. 자, 이게 합해졌을 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왼쪽에 흔히 지금 6차 산업 융복합이라고 하는 거는 농촌 기반에 있는 거가 왼쪽입니다. 왼쪽 그림, 박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김포를 절대 농촌으로 안 봐요. 김포시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산하에 융복합 산업이 있다 그러면은 중기벤처부 산하에 산자부 산하에 도시 소상공이라는 정책이 또 입안이 됩니다. 김포에서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는 도시 소상공이고 그것이 청년 창업하고 연결지고 있고 시니어 비즈니스, 시니어 창업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시니어 창업, 은퇴한 사람들이죠. 그 서울에서 끌고 와도 돼요. 시니어들은 서울에서 대거 은퇴한 사람 데리고 오고, 젊은 청년들은 여기서 키운다 그러면 왼촌에서 농사질 사람, 융복합 사업할 사람 왼쪽, 소상공에서 도시 비즈니스 하실 분 오른쪽. 예, 한 방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최적의 입지죠, 김포는. 자, 그리고 김포시는 농식품부에 가서 아부 떨 필요 없잖아요. 도시 지방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의 비즈니스와 도시 비즈니스가 같이 융복합되는 거, 이게 진정한 융복합. 농촌 융복합 말고 김포 스타일의 융복합. 도시 소상공, 농촌 기반의 융복합, 그리고 서울 시민 끌어들이는 하나의 사업 구도. 저 오른쪽에 줄줄이 창업거리들입니다. 그때 미래 창업거리들이에요. 안 하면 청년들 지가 바보, 지가 병신이죠. 돈 버는 사업들인데, 그죠? 이런 형태로 끌고 가보자는 거죠. 그거를 사업 기획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1년 후에 어찌 될 것인가,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특히 공무원 하시는 분들 보직 변경해가지고 2, 3년 후에 뭐 갈 텐데 그냥 내가 있을 때 잘하고 어떻게 감사 안 당하면 당하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식 생각하실 거예요. 괜히 생산자는 생업이 걸린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냥 보직 변경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생산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빼고 생업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같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해왔던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요거는 꼭 같이 해주셔요. 사업 모델 바꾸시고요, 상품 바꾸시고요, 영업 방식 좀 바꾸시고요, 그죠? 그리고 고민해 주실 거,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 생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거 그냥 막 생산하는 겁니까? 그리고 판매 중심의 고민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산하는, 아직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방식의 그냥 농화학, 이화학, 기술 중심의 사업 활동 하시렵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쌀 사다가 밥 해먹는 사람 없잖아요. 대파 사다가 잘라서 뿌리 자르려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변하는 그러한 선행 영업 활동, 선행 그러한 일들이 하고 있는, 이게 AI고 이것이 VR이고 이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팩트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 그것이 빅데이터입니다. 전산이 아니고요. 그죠? 이런 사안들을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거요, 사업하실 계획하시는 분, 사업체든 사업 단위든 뭐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속 성장하고 사람답게 살려면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필수 과목. 요 이야기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 투미코리아 대표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영 대표님께서는 효율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융복합 산업 개발 방향을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공 상품의 판로 개척의 핵심 경쟁력의 본질은 저렴한 가격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 구성, 품질을 기반으로 한 고객 혜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원론적인 내용임에도 새로운 융복합 산업을 준비하고 경영할 우리 농업인 및 경영인에게 종종 간과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 내용 중에 융복합 사업 응용 및 제품과 서비스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촌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사업 개발 모델의 사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주제 발표 감사드리고 토론 시에 더 많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상 김포 파주인삼농협 본부장님부터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김포 파주인삼농협은 농협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삼과 홍삼이라는 생산품에 있어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농촌 융복합 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지자체로부터 어떤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포 파주인삼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포 파주인삼농협 이윤상 본부장입니다.
저희 농협에서는 6차 산업을 2015년도서부터 인증받아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토론자로 지정해 주셔서 좋은 말씀드리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협에서 6차 산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차 산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산업으로서 우리 김포시 농산물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김포시 인구가 급격하게 50만으로 증가가 되고 신규로 전입 오신 시민분들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농축산물이 생산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로 저희 농협에서 2017년도에 유한양행과 납품을 협상하면서 김포 지역에서 인삼이 생산되는지 그 담당자가 처음 알았다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18년도서부터 저희 그 김포에서 생산되는 인삼하고 농축액이 현재 유한양에 저희가 그 다른 농협을 제치고 저희 농협에서 현재 납품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에 대한 홍보에 대한 방안으로 저희 시에서 타 시군처럼 48번 국도 및 지방도로의 도로 이정표 간판 뒤에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희 그 김포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에 보면은 운전학원 등 이런 광고들이 많이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 김포시 농산물을 그 장소에 대신 홍보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저희 그 김포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6차 산업 인증업체 대상으로 저희 그 김포 지역 제품 품평회를 거쳐 선택된 제품을 홈쇼핑에서도 홍보 판매를 해서 김포 브랜드의 인지도를 올리고 공신력 있는 김포시 홈페이지에도 6차 산업 홍보방을 개설해 관련 상품을 알리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김포시에서도 50만 이상의 김포 시민과 수도권 고객이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면서 상품을 자연스럽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마련도 필요합니다. 예로 현재 파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주 장당콩 웰빙마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역 농협들이 출자를 하고 국가대표 축구장 옆에 지금 현재 올해 7월 목표로 해서 건축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특산품인 파주 장당콩 사업으로 장류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식당 및 카페, 전시관, 체험 사업, 문화동, 야외 공간 등으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 차원의 대규모 6차 산업 장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은 대지 면적이 14,800평, 그리고 공사비가 165억, 파주시 출자액이 약 17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저희 그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업체를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6차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증업체에 대한 김포시 정책적, 경제적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농업인과 6차 산업업체의 의식 변화, 유통 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김포시 농산물이 안전하게 생산,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김포시 내에 담당자와 별도로 6차 산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6차 산업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은 금융 부분, 현장 코치 전문위원, 우수 사례 등 많은 안내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전문가의 안내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시제품 생산과 이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유통 판로, 체험비, 행사 등 전문가의 업체별 맞춤 처방에 따른 맞춤 지원을 실시해 인증업체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6차 산업 전문가가 생산자와 함께 생산부터 가공, 유통, 관광이 함께 연계될 수 있는 플랜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적 시스템이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이상 김포시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실무적인 입장에서
김포시 농산물 홍보 강화 방안과 인증업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김포 파주 인삼농협은 2015년도에 6차 산업 인증업체로서 생산자이며 가공 제조업체이고 견학, 유통 판매를 하는 전문 농협으로 특히 6차 산업의 뿌리인 생산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희망자 전원 계약 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 쌀맥주에 투입되는 보리를 지역 내 휴경지를 활용 계약 재배하여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및 농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소비자가 인삼 쌀맥주 캔입 상품화 작업을 현장 견학 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협 내 유통센터 및 인삼 가공 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 및 관광객, 어르신 등의 체험 활동과 교육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 농협에서도 검토 중이며 김포시 6차 산업 활성화에 저희 농협이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상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어떤 지원이 요구되느냐, 또 어떤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6차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자 선정 기준, 정부 및 지자체 인증업체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렇게 공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인삼 축제, 포도 직거래 행사, 꽃 전시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 할 때 이게 행사들이 다 이렇게 개최돼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는 대표적인 행사 장소가 없고 여러 행사를 이렇게 분산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또 아까 또 말씀 주셨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생산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강화돼야 되는데 이런 관내 인증업체 대상 상품으로 홈쇼핑 및 판매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사. 또 제조시설 및 관광객 체험시설 이용 비용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이윤상 본부장님 잘 들었고요. 다음은 김종원 카페 진정성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출장길에 갈증이 나서 화성면에 있는 카페 진정성에서 밀크티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때 마셨던 밀크티의 풍미가 타 매장의 밀크티와 달랐기에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원 재료가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세련되고 정돈된 매장 디자인과 진열장, 조화로운 공간감이 주는 편안함이 고객에게 보이지 않는 서비스와 감동을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적인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위해서는 이런 생산 품목 관리에서부터 고객 감동까지 적극적인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산과 제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 진정성만의 성공 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페 진정성 대표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복장을 챙겨 입고 오지 못한 점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전까지 제주도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막 이 토론회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올라왔는데 집에 들렸다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의원님에게 이런 토론 자료에 저한테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토론 자료를 적어 왔었습니다. 진정성을 좋아하시거나 저희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의 SNS나 매장에 참여 오셔가지고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농부님들의 농산물, 1차 생산물을 제가 직접 가서 농장이나 밭에 가서 구매해 와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재료로 전달 드리면서 알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농촌 융복합을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카페 진정성의 차별화를 위해서 고객들한테 저희의 매장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재료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포는 큰 아파트 단지, 대도심, 그 다음에 수도권 주변이라는 아주 유리한
위치적인, 지리적인 그다음에 기반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융복한 산업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는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일반 국민들,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만한 것들이 부족하다. 또는 두 번째, 지금까지의 진행이 혹시 1차 참여자, 2차 참여자 위주의 방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카페 진정성이라는 브랜드를 하기 전부터 저는 강원도 횡상에 있는 범산 목장의 유제품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유기농 목장이었고요.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제 우유 제조 생산 업체였습니다. 우연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봤었는데 우리나라의 유기농 원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으니 먼저 밭에다가 비료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서 거기에 풀을 길러서 소를 먹여서 그 소가 이 새끼 소를 낳아가지고 한 대를 걸릴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부터 이제 유기농 원유를 만들기 시작한 회사예요. 그 회사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B2B를 주력으로 하고 있었고 그 회사의 원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로 가서 유기농 우유들로 생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네 제품들을 만들었고 그게 알고 있는 한살림 같은 그런 곳 창고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 맛을 보고 그게 너무 좋아서 고까지만 저희는 그 제품을 사용해서 음료를 만들었고 쉐이크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다른 시중의 대기업의 쉐이크 우유보다 대략 30%에서 40%나 비싼 재료를 내가 쓰고 있으니 이걸 소비자들한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고 판매한다면 영업자는 굳이 그 제품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그대로 담아서 저희 SNS에 올리고 메뉴판에 담고 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설명하면서 그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더니 손님들이 그 진심이랑 그 재료들을 알아주시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니 반대로 한살림에 가서 매일 사오던 제가 그 우유를 그 회사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 진정성과 함께하고 싶다. 자신들도 잘 못하던 거를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우리를 알리기 어려웠는데 이거를 이 작은 카페가 한다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진정성 커지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그 장기동의 상가 밑에 1층에 조그맣게 있던 그때부터 그 회사에 찾아오셨고 심지어 회장님도 만났고 그래서 그 회사는 저희를 위한 제품까지도 만들어 줬었어요. 그때 범산목장에서는 다음번 주력 상품으로 유기농 요구르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 회사 측에서는 이 제품을 진정성과 함께하고 싶으니 패키징이나 디자인도 잘하니 카페 진정성에서 모두 다 디자인해서 패키징을 해서 판매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었고 저희한테는 아주 큰 기회였죠. 생산이나 기반 시설이 없는 일개 카페가 자신의 브랜드를 단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큰 경쟁력이었으니까요. 저희가 한두 달의 긴 고민 끝에 제품병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저희 고객분들이라면 혹시 알고 있을 겁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딱 하나 범산목장 유기농 요구르트라고 글을 썼고요. 옆에 아주 조그맣게 카페 진정성이라고 썼어요. 그 이유는 이 제품을 만들어준 그들을 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저희는 계속 그 범산목장과 하고 있고요. 또는 저희가 제주랑도 이야기들이 많아요. 항상 좋은 밀크티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 산지에 가서 홍차를 구해오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도 내가 읽고 있던 책에 세계 3대 녹차 산지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차를 먹지 않을까? 그 생각부터 이제 우리나라 다원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찻잎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주에도 하동에도 보성에도.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알리면서 판매할 수 있을까? 이 알리는 과정 안에서는 농부님들을 돕기 위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다음에 저의 진심성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 진정성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차별성을 갖게 하고 우리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다 스토리화 시키고 이야기화 시키고 홍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한다면 비용을 쓰거나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라고 생각할 텐데 전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홍보라는 게 관계를 맺는 게 홍보예요. 퍼블릭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대중과 고객과의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제 매장의 글들을 통해서 알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주 메뉴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일부러 더 스토리를 담기 위해서 재작년 제주가 그 냉해 때문에
좋은 찻잎이 생산돼야 할 그 순간에 찻잎들이 냉해 피해를 입어서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거는 1년 묵은 찻잎을 제값에 사기로 했어요. 제값에 사가지고 와서 그대로 1년 묵은 차를 먹기에는 다른 해차들보다 맛이 없으니 저희가 직접 그 찻잎을 한 번 더 볶았습니다. 찻잎이나 곡물들은 너무나 간단한 게 볶으면 고소한 맛이 나요. 커피도 이와 마찬가지고요. 뭐 참깨를 볶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소한 차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곱게 갈아서 우유에 담아서 라떼로 만들었고, 이 음료를 만든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이 다원을 너무 좋아해서 연세가 아주 많은 다원 대표님이시고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흑돼지 사업으로 성공하셔가지고 제주 준산간에 더 큰 흑돼지 이제 사육 장소를 지으려고 갔다가 땅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축사가 짓는 게 미안해서 그때부터 차나무 한 그루씩 심어서 만들어진 이 다원. 그래서 그 마음을 담고 싶어서 저희가 이 차를 선택했는데, 하필 팔려고 보니 냉해가 입어서 차가 맛없어진 거. 그럼 다 버려지는 그 차를 저희는 일부러 사와서 이렇게 가공해서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맛도 있죠. 맛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그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이 저희의 제품들을 더 많이 홍보해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뭐 당연히 제주의 다원, 그 다음에 이 차를 볶아주고 갈아줄 업체들, 처음엔 저희가 소량씩 갈았다가 잘 팔리기 시작하고 많아지고 나면 저희가 매장에서 작은 팬으로 볶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제조업체에 내려가서 저희 거를 볶아주시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볶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계속 영업을 해오고 운영해 왔었습니다. 지금 말한 이런 내용이 지금 아주 많은 당연히 좋은 성공 사례의 6차 그 농촌 융복화 사업도 있겠지만, 아직 소비자의 시장에서 경쟁력이나 차별의 우위성이나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곳들이라면 이렇게 3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나 마지막에 고객과의 가장 밀접한 접점 관계에서 움직이는 그 3차의 사업을 진행하는 팀들이 이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거나 하면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나쁜 말이 아니고 1차 농부님들은 농사 짓는 것만 잘하세요. 농부님들한테 저희가 강의를 열고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을 해드린다고 해도 그분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농산물을 만드는 겁니다. 2차 제조 가공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조금 더 패키징도 잘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들도 만들지만 그분들은 누구보다 제품 가공을 잘하세요. 저희가 조금만 더 당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로스팅의 온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쇄도가 조금 더 고해서 몇 파 이하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면 잘 못하는데 공장분들은 그거를 잘 하시죠. 연구원님들이 계시고 식품으로만 그런 거를 만들었으니. 그럼 최종 소비자들이 필요한 거, 소비자들한테 어떤 거를 어떻게 판매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최접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주제에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뭐 지역의 뭐 창조자들 또는 쉽게 말해서 개인 창업자들. 대형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면 본사에서 원재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개인 창업자들이라면 또 젊은 창업자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아마 이용할 수 있을 거고, 이러한 게 사업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토론회 미팅 때도 미팅이 끝나고 그러면 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라고 말했을 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와 머신을 제 돈으로 사지 시가 지원해 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대신 1차 생산자들이나 2차 분들은 충분히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김포에서 저희한테는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6차 산업이 진행이 되려면 현재로서는 조례가 필요한 상태였고, 조례가 늦어지고 있거나 아직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주 치열하게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이용될 것인가. 그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 문을 열고 6차 산업의 형태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시장에다가 맡겨서 볼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단순히 1, 2차 생산자들이 아닌 3차 생산자들이, 3차 판매자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는 1차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의 우유도 쓰고 제주의 우유도 쓰고, 작년에 만들었던 떡은 김포의 쌀로 만들었고, 사용했던 밤은 공주의 밤을 쌀고,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쓸 수 있습니다. 김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6차로 대표적으로 지역 지구를 정해서 금쌀을 할까요? 인삼, 홍삼을 할까요? 포도를 할까요? 이렇게 결정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대신 만약에 3차라면 저희라면 포도도 가능하고 쌀도 가능하고 홍삼도 가능하고 또 다양하게 열려 있는 거죠.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이 많아진다면 조금 더 활성화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정원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토론회를 위해서 김포 진정성 매장의 매출과 판매 객단가를 통해 연간 방문객이 5년간의 총 방문객을 추정해 봤습니다. 연간 한 40만 명 이상이 총 210만 명의 고객분들이 김포에 있는 카페 진정성 매장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좀 지금까지 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 카페의 진정성은 김포에 있을 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포의 이야기와 관광을 속 안에 이렇게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의 농촌 융복합 산업의 승부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 주셨고, 또 성공적인 사업 완성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은 김포 6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김종원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용철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의 경우 관내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업체가 이 자리에 있는 김포 파주 인삼농협을 포함하여 9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 현재까지 농촌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만의 지역 특색이 있는 다양한 농촌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통해 알게 된 김포시 농촌 융복합 산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과 좋은 제도로서 확대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윤영철입니다. 토론을 보면서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최영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이었고, 우리 행정에서의 현실과 또 과제를 안겨주신 그런 취지 발표였습니다. 좀 마음이 그것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저희 이제 행정의 숙제인 것 같고요. 현재 저희 김포시의 융복화 사업 자체가 아주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증받은 업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실 지원하는 보조 사업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초기적인 단계라 이제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데, 특별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농촌 융복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아니면 어떤 지원책이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를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인 행정 대책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수립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아까 우리 진정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조례나 기타 인허가 관련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그 오늘 이유를 해서 그런 기본적인 우리 것부터 조례나 아니면 그런 관련 제도를 좀 하나씩 그렇게 이제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겠고요. 아까 인삼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6차 산업에 대한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사실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는 뭐 매년 한 3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6차 산업 관련한 뭐 인삼이나 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그 기타 그 보리 재배 같은 것도 사실은 김포 이 지역 자체가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후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실 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식용지를 뭐 이용을 해서 재배를 한다면은 좋은 방법이긴 한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부분들이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도 노력은 뭐 인삼센터랑 같이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진정성에서 말씀해 주신 그 3차 산업과의 협업에 대해서는 1차, 2차도 중요하지만 제 기본적인 판단은 1차, 2차를 끌어갈 수 있는 거는 3차 산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습니다. 3차 산업에서 1차, 2차를 어느 정도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가들의 그런 고품질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적극적인 홍보 선도 될 수가 있고 또 공급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지금 특히 준비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없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영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제 발표나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이나 행정에 바라는 점 등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하나 최영 대표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김포시에 이제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잘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김포시에 맞는 농산물 물류센터라고 할까요? 어떻거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관내에 예를 들면 관내에 농산물 가공센터라고 기술센터 산하에든 어떤 농산물 가공센터가 있으면 특정 작물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10대 채소가 있죠. 무, 배추, 양파, 뭐 이렇게 해서 10대 채소 가령 외식업체와 급식업체 또는 오프라인, 마트, 슈퍼마켓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10대 채소가 있으면 김포 시내에 10대 채소 생산 농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을 한 곳 가공센터로 다 수집이죠. 매집해서 전처리를 통해서 매집해서 살균과 커트 몇 가지만 해 놓으면 채소 밀키트가 됩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김포시에 있는 외식 급식 업체의 경로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렇지요? 거기서 들어가는 흔히 외식업 협회, 요식업 협회 이분들을 보면은 그분들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융복합 산업의 회원 또는 이 사업단에 그분들은 지금 아마 다 빠져 있을 겁니다. 생산자들만 돼 있고 아까 카페 진정성에서 표현한 건대로 3차 산업자들은 다 빠져 있어요. 이 대개가 조직화할 때. 그래서 외식업체, 급식업체들이 들어오셔서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10대 채소의
커트, 멸균, 살균 해서 진공 포장만 되고 관내에서 사다 쓰세요. 그러면 분명히 외식업체, 3차 산업체가 그럴 거예요. 저희 계신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저기 강서에서 갖다 쓰면 1kg에 10,000원인데 여기서 쓰면 무슨 1kg 12,000원 안 됩니다. 이 가격 경쟁력 그거를 공공자금이 합리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것이 로컬 푸드고 푸드 플랜입니다. 굳이 군납 들어가고 농협 톡해 가지고 학교 급식 들어가고 이 억지 춘향이 하는 거 말고요. 예. 되지요? 자, 그러면 3차 산업의 사장님들은 동일한 품질의 가성비와 그 지역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안 사는 구매를 안 하고 3차 산업에서 참여 안 한다 그러면 그분이 사업가가 아니겠지요. 아니면 저 가락시장이나 뭐 이런 데 특별한 인적 관계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기술센터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내 김포시 내 농산물 가공센터 10대 채소만이라도 커트, 깍둑 썰기 몇 가지 기술적인 측면으로 선도 관리가 2, 3일만 유지될 수 있도록 진공 포장 또는 이런 설비만 갖춰지고 외식업체가 거기서 구매하고 가격 차이, 시중 가격 차이에 대한 등락폭에 관련된 그 원가 구조 그 부분만 공공자금이 서포트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농협 들어오지요, 푸드플랜 들어오지요, 외식 급식 3차 다 그거를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거기서 데이터가 쌓이면 빅데이터 다 그냥 한 원샷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품목 중심, 단일 품목 중심이나 특정 작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파주 인삼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품목에 관련된 집중도가 높아지면 실제 아까 저기 카페 진정성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일 저 카페에서 인삼과 관련된 인삼 음료, 인삼 차를 만든다 그러면 레시피 30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분명히 금산에서 갖다 쓰실지도 모르지요. 여기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차 아까 진정성 사장님 말씀하신 3차적 중심 회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팔아줄 테니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아마 기술센터의 숙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한테 질문 주신 건 아닙니다만 그 과장님 준비하신 자료랑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 농촌 융복화 산업 그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다 보니까 인증업자가 있고요. 그래서 뭐 경기도 200여 인증업자, 사실 경기도는 이 6차 산업 자체에 대한 정책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 수도권에 그 소비 기반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떤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전북이나 충남 이런데 오히려 굉장히 육산업에 대한 관심이 활발하게 됩니다만 경기도는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인증 업체도 지금 김포시가 이제 9개, 10개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업체의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이 정책의 대상, 우리가 정책의 대상을 인증받은 요 9개 이렇게 한정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폭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역의 네트워킹 뭐 이런 말씀드린 것은 인증을 추진하시건 아니면 이와 유사하게 혹은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미 지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오늘 발제하신 진전성 카페 뭐 이런 것들처럼 그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좀 뭐 이제 조례도 또 준비하시고 하니까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그 틀로 맞춰야 되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김포라고는 이 지역에서 이 농산물을 활용하고 또 먹거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다면 서로 간에 결합하고 상호 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도 사실 이게 뭐 시 자체 예산 뭐 국비 지원뿐 아니라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이런 것처럼 실제 지역에서 기획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또 아까 최영 대표님 말씀하신 중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까지도, 그러니까 농정과라고 하는 그 한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야의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이 사업 구상에 이제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분 장민기 소장님과 최영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50만에 대한 두꺼운 소비 계층이 있고 또 공항,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3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지리적 이점이 있으나 약점으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연계 관광 자원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예전부터 김포 지역은 머무는 곳이 아닌 거쳐가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강화군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공장을 운영하고 이제 유통을 하다 보면서 여행사, 관광사하고 이제 많은 이제 제한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관광사에서는 서울 종로에서 김포시 대명리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리고 또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고 또 이제 상품을 사고 관광하고 구경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하루 거의 한 반나절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여행사에서는 이 크게 지역적으로 좀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또 저희 공장을 두르고 다른데 한 곳을 더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김포 지역에는 지금 그게 지금 마땅치 않다는 이제 여행사들의 지금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포 같은 지역 자원 이런 관광이나 재배 면적 대표 특산물이 이런 인식이 좀 부족한 곳에서는 지금 어떠한 대안이 좀 필요한지 그거를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2019년도, 20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서울 시민들이 여행을 나갈 때 수도권, 경기죠. 경기권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수도권 여행이 70%가 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울시내 사람들이 타 시도보다는 대개가 경기도 내에서 소화를 관광을 해낸다는 거지요. 그 데이터에 보면 차량 운행 시간이 2시간 이내 이 범주. 그런데 여기 김포까지 서울 종로에서 오려면 1시간 반이 걸린다. 근데 여행사에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당연하겠죠. 자기네들 시간당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저 같으면 아침 7시부터 9시에는 반값 1+1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오실 분, 1+1 반값에 먹으실 분, 반값에 인삼 사러 오실 분, 그냥 혹시 답이 됐을까요? 이런 식의 그냥 좀 틀을 벗어나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시간 반을 뚫고 교통 지역을 뚫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비자의 속성, 싸게 파십시오. 그 다음에 오신 분한테 제발 딴지 좀 걸지 마시고,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인삼을 갈아서 기계로 했을 때 기계에 남아있는 인삼가루가 얼마나 되나요? 분말, 건삼 갈았을 때. 그런 자료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자, 이거를 수많은 지금까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저 기계에 인삼가루 남아있는 거 어떻게 됐어요? 묻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이런 것들을 오픈시켜 줄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의 진정한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거 하나 숙제. 내가 지금 곤란하다 그러면 손님이 뭘 원할까? 새벽에 가면 조조 세일 얼마든지 하잖아요. 요즘 커피숍도 아침에 얼마입니까? 테이크아웃 커피 훨씬 싸잖아요. 3분의 1 가격이죠. 반 가격이지요. 왜 아침에 그렇게 싸게 팔까요? 저녁에 왜 싸게 팔까요? 강화도에서 밀려 나오는 시간이 서울, 김포를 지나서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녁 시간이잖아요. 흔히 러시타임. 시간대, 저녁에 더 싸게 팔고 새벽에 더 싸게 팔고 하면은 그 시간대 고객이 오겠지. 우리는 그 고객의 창출,
에디셔널 수요 창출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혹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영 대표님하고 약간 좀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영 대표님 굉장히 비즈니스 친화적이시고 저는 약간 정책 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약간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가려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좀 문화의 결합이에요. 제가 아까 주제 발표하면서도 그 도농 복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써먹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삶의 농촌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육체 산업 이제 뭐 다른 지역이나 혹은 다른 나라의 이제 사례들을 쭉 가만 보면 특산물 하나를 잘 만들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거기에 부과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를 결합한 방식이 훨씬 효과적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원이 없다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어떤 스웨덴의 어떤 그 농촌 마을의 농촌 관광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마침 그 마을에 국가대표 챔피언 복싱 선수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농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세계 챔피언과의 결투, 결전 이게 그 농장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그 대표님 그 카페 그 진정성 카페 대표님의 그 말씀을 굉장히 유심히 들었는데요. 월곶에도 이제 매장 만드시고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어떤 농산물이라고 하는 요거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문화적인 요소, 우리 지역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잘 매칭하면 그 자체가 저는 상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내가 어거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스토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농사짓는 분이 갖고 있지 않는 요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오늘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만 뭐 아트 빌리지라든가 제가 이 김포를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도시로 만들고 나서는 처음 와보는데 다른 혁신도시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는 것도 요소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결합하시는 것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냥 듣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추가로 덧붙이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이 6차라는 산업을 몰랐었을 때 벌써부터 3년 전에 그 제주 쪽에 있는 한 동굴 쪽에서 매장을 내려고도 했었어요. 그 아주 큰 다원이 있는데 그 다원의 한가운데에 그냥 거의 주상절기처럼 땅이 꺼져가지고 뒤에 전체가 절벽이었던 아주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와, 여기에 카페를 내면 세상에 절벽 뷰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너무 잘 되겠다. 근데 카페를 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다원이 너무 좋아서 이 다원에 관광객이 조금 더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때 그 다원이 선택하려고 했던 게 관광객이 잘 오지 않으니 카트장을 만들려고 했고 밖에다가 족욕장을 만들려고 했고 그 제주시에 있는 관광업체랑 연결해서 그 관광버스 한 대가 오면 비용당 얼마를 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이 다원에는 사람들이 알았을 때 느낄 수 있는 뭐 아주 풍부한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이 이야기만으로도 이곳에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여기는 스토리텔러가 필요하다. 마케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매장이 김포에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김포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이 공간에 있는 분들은 많이 모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생각하는 관점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고요. 진정성이 처음으로 그때 한번 경쟁 PT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뭐 신세계, 이제 마켓컬리, 쿠팡 모든 거에 납품할 때
저희는 소개서를 낸 적이 없어요. 반대로 그분들이 다 찾아와서 저희 제품을 가져가셨는데 딱 그 제주 다원만 제가 아예 PT소까지 만들어 가서 심지어 저희 공간 팀까지 함께 내려가서 거기를 했던 게 있었어요. 이유는 아주 그 멋진 그 땅속에 숨어 있는 그 절벽 공간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 공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해서 그때 제가 외쳤던 거는 오솔록보다는 많이 오게 할 수는 없지만 방문했을 때 오솔록보다 더 많은 경험과 만족감을 드리고 갈 수 있겠습니다. 건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절벽에 이 자연 경관을 훼손하면 후대에 미안하니 그냥 나무로 데크 하나만 올려놓고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물은 브루스타 가스불로 끓여도 됩니다. 지붕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이 지붕이고 그냥 볼에 스치는 바람만 맞아도 됩니다. 여기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정확히 안 되더라고요. 상대팀이 가져온 거는 우리는 매일같이 몇 대의 관광객과 버스를 가져오겠다. 3년이 지난 후에 아직도 그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됐어요. 단순히 관광객들, 어머님들, 그 등산복 옷 입고 온 관광객들로 거기를 채우면 그분들은 그 이야기랑 그 공간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희 김포도 관광지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게 아주 많았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월곤면세 그래서 이야기를 담은 공간을 만들었고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없어서 반대로 예약제를 선택했고 그 뒤에 있는 문수산이 저는 아주 큰 공간이며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또 생각했었거든요. 저 또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점이 철저한데 대신 그 인사이트로 시작하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6차에 조례던 아니 6차가 아니더라도 이쪽에는 크리에이터들, 젊은 창작자들 아니면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다면 이런 분들이 1차와 2차 산업자들과 함께 한다면 저희 김포는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률화 그러니까 똑같아진 양평 가평 쪽보다 이게 다 나가면 그쪽 분들도 보고 계시서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쪽보다 아직 시작하지 않고 아직 덜 갖춰진 우리 쪽이 더 이야기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여러 여기 상호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SNS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 요청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된 질문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김포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위해 김포의 어떤 농산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추천해 주신다면 장민기 소장님께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어떤 곳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항상 답변을 회피하는 질문입니다. 네, 지역을 잘 모를 뿐더러요. 또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제3자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요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농산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추천해 주신다면 해서 잘 되면 또 좋은데 또 만약에 안 돼 버리면 그럼 이제 소장님은 이제 얼굴 뵙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소장님께 아니면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또 질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토론자분들이나 발제자분들 많이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분씩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좀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민기 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른 부분보다 사실 오늘 김포 와서 제가 말씀 듣고 또 말씀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은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처음에 제가 이제 김포에 이렇게 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자료를 몇 가지 좀 보면서 김포 왜 이렇게 뭐가 없지? 진짜 처음에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인증업체도 너무 없네. 막 이런 생각을 사실 처음에 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김포시에 오늘 아침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야 이거
다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아까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요즘 이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이 도농 간의 그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귀농 귀촌도 있고 청년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지금 요소들이 이 농업 농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도시와 농촌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바뀌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인농 현상 뭐 이런 것들 또 뭐 저가 농산물, 싼 농산물, 경쟁 농산 이런 것들을 봤지만 이제는 이 농업 혹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죠?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점점 가치를 바라고 있는 시대가 됐고 또 그거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바로 이 도농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귀중한 자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혹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면 혹은 그동안 쌀이라든가 이런 생산에 집중돼 있는 어떤 그런 농업 구조와 도시가 외따로 좀 떨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좀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 안에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안에서도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은 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행정이 혹은 공공이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이 코디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행정이 뭔가 지원하고 뭐 보조하고 이런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판을 벌려주는 게 이 행정의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뭐 해왔던 많은 사례들 다 검토하시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그런 판 안에서 한번 만들어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듣고 또 많이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미코리아 대표 최영입니다. 저는 우리 김포시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융복합 사업의 후발주자로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국 타 지방 정부가 했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시행착오가 뭐냐면 1차 업체, 6차 산업 인증하기 위해서 뭐뭐 장부 몇 명 인증받고 뭐 인증받고 그 흔히 보고서 쓰기 위한 그런 거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지역 산업자, 지역 농산업체든 지역의 3차 서비스 업체들이 돈 벌 수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성공시켜서 시범 사례 만들어주면 가만히 있어도 따라옵니다. 돈 되는 거 만들면 따라와요. 그리고 많이 팔리는 상품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겁니다. 브랜드가 좋아서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요. 많이 팔리는 상품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차, 2차, 3차 서비스에서도 관광 가치 지금 교통 지옥인 상태에서 관광 우선순위가 떨어지겠지요. 문화 컬처 하려면 5년, 10년 굉장한 시간 걸립니다. 스토리텔링 하려면 당장 1, 2년 사이에 돈 되는 거 딱 잡아서 돈 되게 보여주시면 다 따라옵니다. 그게 브랜드입니다. 그게 김포이고요.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걸 찾자 이거죠. 그게 당장 돈 되는 거, 제일 많이 팔리는 거. 그거 어디 팔리는 거? 내다 와서 사가라 그러면 교통 지옥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네. 내다 팔자.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진정성처럼 그죠? 그거 하나만 잡아주시면은 그냥 일타 쌍피 브랜드도 알려지고요. 산업체도 그냥 따라옵니다. 돈 되면 저는 그렇게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김포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자장 배강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또 참석해 주신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농협도 시의 파트너로서 김포시 농업 농촌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도 6차 산업 김포시 농업 농촌 산업이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정책 토론회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은 자리에 있어도 되나 싶기도 하는 위치에 있지만 아마 작년에 지금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배강민 의원님과 김계수 의원님을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김포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거를 단순히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런 토론회 자리까지 앉게 해주셨는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나왔던 많은 내용들로 시에서도 이에 발맞출 수 있는 정책들이 하나씩 나온다면 분명히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의 제일 큰 수혜자는 우리 농정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이렇게 알게끔 해주신 시간의 자리에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배강민 의원님께도 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융복화 산업이 김포시가 아주 초기 단계이고 고령화 단계지만 다른 시군에서 먼저 시행한 시군에서 이제 실패라까지는 아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또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농정 쪽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어떤 방향으로 융복화 산업에 대한 방향을 나가야 되는 건지를 어렴풋이라도 좀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박수 나올 뻔 봤어요. 갑자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오늘 우리가 발제자분들과 또 토론자분들께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정책 토론회가 있기까지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최명진 의원님이나 우리 김계순 의원님이 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우회 사무국 또 이렇게 직원분들이 많이 또 준비해 주셔서 또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서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또 우리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또 이렇게 농업 쪽에 또 전문 쪽에 또 홍보 쪽에 각자 맡은 무기들을 좀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민기 소장님, 최영 대표님, 그리고 이윤상 본부장님, 김종원 대표님, 윤영철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농업, 농촌의 신성장 모델로서 김포시 농촌 융복합 산업의 육성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서 토론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위해서는 개별 경영체, 농가의 노력으로는 성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가공, 유통, 관광, 경영체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보다 많은 농가 및 경영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재생력을 키워야 되고 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농촌 융복합 산업이 해당 지역에서 잘 정착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 장민기 소장님, 최영 대표님께서 하신 주제 발표 내용에 농촌 융복합 산업의 많은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농촌의 올바른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로 하여금 김포시 농촌 융복합 산업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앞으로의 김포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김포의 맛과 문화를 알려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10회 김포시의회 주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